네, 자, 이제 그럼 교육과정 A 파트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갤러거와 아쉬너입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 반가운 문제예요, 선생님들. 왜 반가웠죠? 지금 전략 노트에 물론 추가 저희가 발문 교수법이라고 해서 갤러거와 아쉬너에 대해서 인지기억형 그리고 수렴적, 발산적 이렇게 질문, 특별히 이 세 가지 질문을 저희들 좀 강조를 하면서 반갑게 지금 모의고사 때 이게 똑같이 문제로 나왔었어요, 선생님들. 그쵸? 보시면 갤러거와 아쉬너의 발문 유형에서 우리가 이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발문 유형과 각 유형의 중점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서술을 하세요 라고 하면서 발산적 질문과 수렴적 질문이 무엇인지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이 써야 하는 그 답들이 그대로 우리가 제시가 되었었던 문제였습니다. 요때 여러분들이 직강 선생님들이 왔던 질문이 뭐였냐면 이 수렴적 질문을 인지기억적 질문으로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인지기억적 질문이 안 되고 수렴적 질문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가 아마 모의고사 1회차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문제 풀이 때 왜 인지기억적 질문이 어떤 질문이 인지기억적 질문일까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수렴적 질문과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바로 기억을 떠올려서 답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이렇게 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신호등의 색깔 뭐 빨강, 노랑, 초록 요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답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들이 보통 저희가 인지기억적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저희가 수렴적 질문 유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너희가 만약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에 도착했을 때 신호등이 깜빡깜빡하고 있다면 너희들 어떻게 하긴 이 아이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신호등이 깜빡깜빡 거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우리가 이 도로 횡단의 원칙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는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 생각을 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서 아이들이 지금 이런,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질문으로 수렴적 질문 유형을 우리가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가 됐던 문제를 보시면요. 이것들과 굉장히 많이 닮아있는 문제가 나온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우선은 기억과 니은과 같은 발문 유형의 장점을 갤러거와 애슈너의 이론을 근거해서 한 가지씩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장점이지만 사실은 특징이기도 하고 개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계속 어떻게 되는 문제라고 했었죠? 연결될 수 있는 문장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억이 도대체 뭔데 그러냐 보니까 기억은 로봇을 가지고 어떻게 놀이하고 싶어요? 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놀이할지는 자유예요, 선생님들. 굉장히 자유롭게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창의적으로 그 어떤 것이든 놀이의 방식은 결정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발산적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해진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들만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발산적 질문의 사실은 특징이기도 하고 개념이기도 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니은과 같은 발문 유형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니은에서 민수 로봇이 로봇이랑 하늘을 날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의 교사가 니은에 로봇은 날기 위해서 민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민수 로봇은 날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이 만든 로봇에 날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뭘까? 생각을 하고 날개가 있지? 라고 생각해서 날개요 라고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니은은 수렴적 질문으로서 이미 배운 내용이나 자신이 뭔가를 구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기억하고 있던 그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날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날개, 요것과 정해져 있는 답을 교사가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이것은 수렴적 질문이 정답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드릴 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좀 더 명확하게 발산적 질문과 수렴적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였고 저희가 출제했던 문제들도 이 맥락을 벗어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의 답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가의 A에 나타난 민수와 정빈이의 물알론적 사고 단계의 특징을 삐아제 이론에 근거해서 각각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저희가 예 하고 여러분들이 퀴즈를 불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의고사 3회차에 선생님들에게 삐아제 이론에 근거해서 이 물알론적 사고라는 명칭을 적게 만들면서 그리고 그 사고 발달 단계 측면에서 유아 수준의 차이를 단계를 2개를 드리면서 유아들이 그 차이를 설명하는 문제를 이미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알론적 사고에 대한 정의를 묻는 건 너무 시시하다라고 했죠. 문제는 계속 진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물알론적 그 사고에 우리가 발달해서의 어떤 단계들을 좀 외워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가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었던 거죠, 선생님들. 그렇죠? 그래서 문제로 한번 가셔서 보시면요. 사실 로봇은 움직일 수가 없죠.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사물인데 아이가 이 로봇의 팔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이 아이의 힘으로 움직이지만 아이가 볼 때는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사물은 생명과 의식이 있다고 믿는 수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신이 로봇의 팔을 움직이면서 이것 봐, 살아있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은 무조건 이제 생명과 의식이 있다라고 믿는 이런 수준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정빈이에게서 보여지는 부분은 정빈이는 스스로 헤엄치고 있는 거북이에요. 거북이는 누군가가 거북이가 움직일 수 있게 도와서 거북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북이가 스스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것 봐봐, 어항 속에서 헤엄치는 거북이,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거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생명과 의식이 있다라고 믿는 수준, 이것을 저희가 정빈이와 연결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4단계, 그러니까 더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그 이후의 단계라고 볼 수는 없느냐라고 또 이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건 연령적 저희가 이제 삐아즈가 제시했었던 물알론적 우리가 단계를 사고의 어떤 단계를 좀 보시면 이 지금 4단계에는 사실 12세 이후에 이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신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아기 때 이제 최고 어느 정도의 어떤 발달의 수준이 높은 아이들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연령적인 수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답은 아마 이 3단계가 맞다라고 저희는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만 뭔가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동물 같은 거북이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또 연결은 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연령적인 그러한 기준을 보았을 때 이 2가지의 답이 아마 그들이 제시하고자 했었던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3번 문제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에서는요. 자, 저희가 교육 과정의 유형은, 그러니까 슈바르츠와 로빈슨 것도 배웠었고, 그러니까 블룸과 그리고 아이즈너가 또 분류했었던 그런 교육 과정의 유형들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을 저희가 답안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저희가 문제풀이에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 노트에서도 저희가 이미 이 교육 과정의 유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했었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교사가 지금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이 뭔가 습득하게 되는 것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지문으로 한번 가셔서 보시면요. 지문으로 가셔서 보시면 여기 안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서 보시면요. 교사가 자유놀이 후에 원래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짝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을, 힘을 합쳐서 협력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교사가 의도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밑에 줄을 그은 부분들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유아들이 경쟁을 경험하게 된 거. 이건 교사가 사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유아들이 경험해버리게 된 것들, 경험하게 된 것들, 이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만 굳이 일부러 줄을 그어 놓았죠.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지금 위 지문가에서도 보시면 교사의 지금 이 전월고와 함께 제시가 되어 있었던 실제 상황이에요. 그럼 교사가 이 자신이 의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빈이와 민수는 이 협력을 통해서 정리하는 경험을 교사가 의도했던 경험을 합니다. 의도했던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기호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호가 없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교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유아가 경험한 요 경쟁에 대해서만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답은 잠재적 교육 과정이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또 블룸이라고 해서 뭔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직관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경험만을 굳이 줄을 긋고 기호를 붙이고 굳이 이렇게 B라는 기호로 묶어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하지 않았던 교사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 경험을 연결하신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 답안을 기술하셨으면 네, 충분히 채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드릴 수 있는 의견은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 답을 드릴 수 있었던 것, 밑줄을 그어둔 것과 그리고 기호로 묶어두었던 그 B 파트는 명확하게 의도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을 경험하는 내용만을 이 줄을 그어두고 기호로 묶어두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잠재적 교육 과정이 정확하게 우리가 답안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슈바르츠와 로비손이 이제 경우로 저희가 답을 만약에 또 연결해 볼 수 있다면 요거 지금 유아가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 교육 과정도 답이 될 수 없나요? 라는 의견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텐데요. 물론 이 지금 유아가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 교육 과정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유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교육 과정까지를 포함한다라는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답을 열어서 좀 채점을 하게 된다면 요거까지 채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보시면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계획했던 교육 내용 더하기 계획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잠재된 교육 과정까지를 포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B보다 조금 더 넓은 범주, 협력이라는 것과 함께 더하기 경쟁이라는 걸 다 아울렀을 때 사실은 저희가 유아가 학교에서 갖게 된 모든 경험으로서 교육 과정을 더 정확히 답으로 유추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명확한 답은 잠재된 교육 과정이지만 이 잠재된 교육 과정까지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유아가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 교육 과정에서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답안으로도 또 채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 언급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그럼 2번 문항으로 오시면요. 자, 2번 문항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많은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굉장히 구박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조화를 할 때는 이론의 명칭을 먼저 외우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세부적인 거 막 내용만 암기했다가 나중에 그래서 이론이 뭐야? 라고 물으면 못 쓰는 경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직강 선생님도 씩 웃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발 구조화를 하실 때 그 이론이 갖는 대표적인 그 명칭 먼저 외우고 그 다음 세부적인 어떤 이 내용들을 세부 개념들을 하위 요소들을 이제 개념화해서 구조화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플로는 플로어 본 혹은 플로어 브라운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사의 관심사 발달 단계들을 나누어서 이론으로 제시했었던 학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선생님들 교사의 발달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자가 누구죠? 플로어 브라운이라고도 우리가 이 두 명칭 이 학자들이 계속 이게 혼용되고는 있지만 그리고 캐치였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이론에 대한 명칭은 사실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교사의 관심사가 계속 바뀌는 부분들이었죠. 변화 발달되는 부분이라서 교사 관심사 발달
까지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셨으면 이 이론에서의 명칭은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셨을 거고, 저희도 사실은 이 플로와 보온에 대해서 교사 관심사 발달 단계를 시험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모의고사로 문제를 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분명 쓰셨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큰 문항 1번에서 2번을 좀 보시면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하위 영역을 문제로 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에 요건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교사 효능감과 교수 효능감 요 지금 개념들 때문에 몇 개의 논문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드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교사 효능감과 연결된 건 애시톤으로 연결을 하시고요. 교수 효능감은 무엇으로? 깁슨과 덴보의 이론으로 연결을 하시되 이것은 두 가지, 개인적 교수 효능감과 일반적 교수 효능감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과연 교사로서의 자질이고 능력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게 되는 어떤 의구심이라든가 믿는 신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연결될 때는 개인적 교수 효능감이 되지만,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쉽게 말을 했을 때 내가 과연 이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때 이 아이들이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믿음, 기대, 신념, 이러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것들을 구조화를 굉장히 열심히 시켜드리면서 깁슨과 덴보라고 해서 일부러 교수 효능감, 개인적 교수 효능감, 일반적 교수 효능감 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왔을 때 와, 다 풀었겠다라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죠. 문제풀이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들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했었던 것이 뭐냐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 문제풀이부터 빨리, 선생님들이 문제풀이부터 나왔던 개념들을 전략 노트에 표시해 놓으시고 그것만이라도 외우고 가세요.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렸었어요. 직강 여러분들 모의고사 강의를 할 때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문제풀이만이라도 보시고 그 체크를 하시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깁슨과 덴보는 저희가 사실은 너무나 강조했었던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문항으로 오시면 니은에 근거해서 민교사의 발달 단계를 쓰라고 했어요. 니은을 가서 보니까 버크, 크리스텐스, 페슬러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사의 발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굵게 줄기가 있다라고 했죠. 하나는 유아들의 교사들의 연령이라던가 경력이라던가 이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직선적으로 발달을 하는 그런 관점이 있다라고 본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교사의 발달들이 역동적이면서도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두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개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고서 서술노트에서 연습을 시켰었어요. 기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파생되었던 서술노트 문제에서 이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꽃도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전략노트 안에서는. 네, 그래서 우리가 전략 노트에 이렇게 꽃을 달아드린 것들을 보시면요, 직선적 순차적 이론에 꽃을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복합적 순환적 이론에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서술 노트에서 제시가 되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외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하게 사실 강조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차이점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으면 됐었고, 그리고 이 버크와 크리스텐슨 그리고 페슬러의 이 교사 발달 순환 모델 안에서 지금 민교사가 보이는 발달 단계를 쓰라고 했었는데, 민교사를 보면 민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문으로 잠깐 가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잠깐 가시면요, 보시면 저는 현실에 안주하고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면서 그냥 이 일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변화,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 요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느 단계에서의 특징이냐면, 다시 버크 크리스텐슨으로 돌아가시면 여기 있죠.
안정과 침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현실 안주, 현상 유지에 머무르려고 한다. 발전을 추구하기보다 주어진 일과 대가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하고자 한다라는 특징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과 침체 단계 명칭을 여러분들이 써주셨으면 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문제풀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안정과 침체라는 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드렸었던 부분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모두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모두 암기하셔야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저희가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시면요. 3번으로 가시면 요건 사실은 단편적인 문제입니다. 조금 어지럽죠, 선생님들 좀 왔다 갔다 해서. 네, B와 관련해서 서교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 교수학습에 근거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신체 리듬을 반영하는 겁니다. 유아들마다 어떤 신체 리듬들이 모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체 리듬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저희가 일과를 운영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교수학습 지침에서 개별 유아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사항에 이 내용들이 잘 다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전략 노트 안에서도 이미 총론 안에서 이것을 다루면서 선생님들에게 이 지문 안에서 아이들을 신체 리듬을 반영하여 하루 일과를 편성 운영해야 하는 것이죠 라고 하면서 이 지문 내용과 관련된 교수 학습 지침 내용을 작성해 보실 수 있도록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총론 같은 경우는 너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선생님께 방향을 못 잡겠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문제풀이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가시면서 내용과 좀 익숙해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조언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좀 연결이 되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2번과 관련한 이제 해설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번 문항으로 한번 저희가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기억하시나요? 평가법에서 제가 정말 거의 정말 이 침을 막 튀겨가며 정말 열변을 토했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었냐면, 선생님들 시간표지법과 빈도사건 표지법의 차이였어요.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빈도사건 표지법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려드렸었냐면, 빈도사건 표지법은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그 빈도를 기록하는 거지만, 시간표지법에서의 포인트가 뭐라고 했냐면 시간을 표집해서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관찰을 실시하는 기준이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을 정하고요. 그리고 간격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우리가 맞추어서 그 시간 간격마다 우리가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그 빈도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시간표지법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드렸었냐면, 빈도사건 표지법과 시간표지법의 차이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행동목록법과 평정척도법의 차이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행동목록법에 있어서 우리가 출현 유무만을 알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것을 여러 번 우리가 누가적으로 반복해서 2회, 3회 실시하게 되면 이 아이들의 행동, 우리가 관찰하고자 했던 그 행동에 관심을 가졌던 특정 행동에 우리가 발달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과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제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지금 그래서 시간표지법이 잘못 적용된 점이 뭐였냐면 이 부분이었죠. 저는 우리 반 유아들이 자유놀이 시간에 또래 상호작용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행동 단위로 표시해서 상호작용의 빈도를 알아보았어요. 이건요, 우리가 선생님 뭐예요? 이거 지금 시간 표집에 대한 제시가 아무것도 없어. 기준이 시간인데, 시간 표집은 기준이 시간인데 그것에 대한 제시가 전혀 없어요. 뭐라고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이건 바로 무엇을 설명합니까? 빈도사건 표집법
시간표지법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간표지법의 내용에 지금 적용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작성하셨어야 됐고요.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표지법은 관찰 실시 기준을 시간으로 두고 정해진 시간 동안 시간 간격에 맞춰서 행동을 관찰해서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명시해 주셨어야 했고요. 그래서 요거 선생님들 우리가 어디서 문제도 풀어봤냐면 문제풀이로 가서 문제로 우리가 풀어보기도 했었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표지법과의 차이점, 시간표지법과는 달리 뭐가 빈도사건 표지법은 시간을 미리 정해놓지 않아도 되지만 시간표지법은 우리가 기준이 이걸 거꾸로 보는 거예요. 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서 시간 간격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을 해야 하는 거, 그것이 포인트로 들어갔었어야 됐었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부분을 제시해 주셨으면 됐고요. 다시 2번 문항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으로 오시면, 자,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사용해서 기억이라고 하는 조작적 행동, 자조 행동을 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는 행동으로 정의를 내리고 지금 행동 목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행동 목록을. 자, 보시면 여기서 항목들이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상호 배타성이라는 건 항목 간의 내용이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호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건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4번은 놀이 후 놀잇감을 스스로 제자리에 둔다. 6번은 자유놀이 후 스스로 정리정돈을 한다. 이것은 사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할 때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4번과 6번 문항 둘 중에서 한 문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과 6번이 지금 서로 의미가 상호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한 문항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안으로 써주셨으면 됐었던 문제였고요. 자, 제일 제가 이것을 강조했었던 것이 뭐냐면 행동 목록법은 행동의 출현 유무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1회만 하게 되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뭐라고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몇 번을 지금 우리가 전략노트 안에서도 3번을 지금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 보시면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뭐 한 달 단위던가 보통 우리가 한 달 단위로 우리가 간격을 두고서 반복적으로 누가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해서 기록을 하죠. 그래서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2회나 3회 안 해도 돼. 반복하여 누가적으로 실시한다. 라는 것이 우리가 발달의 변화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너무나 강조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에서는 사실 다루지 않았던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고 문제풀이에서조차도 그리고 모의고사에서조차도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전략노트에서 계속 강조했었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셨는데 여기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제가 명확하게 이걸 그냥 아예 제시를 너무 강조하면서 여기서 저희가 아예 그때도 별표를 몇 번을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발달의 변화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간 간격 두고 이것도 중요하죠. 동일한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야 되는 거.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둔 채 누가적 2회나 3회 이렇게 누가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아의 변화, 발달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요것이 우리가 대안으로서 제시를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3번으로 오겠습니다. 3번으로 오시면 황교사가 적용한 관찰 유형을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관찰의 유형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준비 안 한대요. 미리 계획 안 합니다. 준비 안 해요. 제3자 입장에서는 깊이 있는 관찰이 어려워서 저는 그냥 어떻게 유아들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유아들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함께 유아들과 생활을 하고 유아들과 함께 놀이에도 참여하고 유아들의 생활에 함께 참여를 하면서 관찰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들
전략 노트 안에서 참여 관찰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장점과 단점과 이것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면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선생님들에게 문제풀이 안에서 실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관찰의 유형들을 지문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참여 관찰법이라는 것을 답안으로 적어볼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사실은 답안을 쓰셨어야 했었던 내용이지만 아쉽게 이것이 기억이 나지 않았다면 정말 저도 사실은 너무 아쉬운 그런 순간이겠죠. 그래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전략 노트를 한번 가서 보면 자, 너무 친밀하단 말이에요. 담임교사와 유아들은 굉장히 친밀하고 이제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는 당연히 유아들의 이런 감정 상태라던가 특성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친밀한 관계니까. 그래서 이런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로 제시가 되었었던 문항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이 관찰자의 감정 상태와 같은 이런 특성의 영향, 이게 더 포인트예요. 객관성 유지가 어렵다라는 거. 너무 친밀하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감정 상태나 아이들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객관성 유지가 어렵다는 거죠. 이 문장까지가 다 기술이 됐다면 완벽한 답안이 될 수 있겠지만 객관성 유지가 어렵다라는 수준으로 답안이 연결된다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채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했었던 동작 파트, 유아 동작 교육 파트에서 문제가 나온 건데요. 지금 사실 지금 저희가 제시해드린 이 문제들은 거의가 우리가 전략 노트에서도 강조가 많이 되었기도 했었고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똑같이 사실은 이 모의고사라던가 그런 문제들에서 이미 경험을 했었던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에서도 너무 많이 출제가 되었었던 거라서 여러분들이 사실 어렵지 않게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문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공처럼 몸을 움직여 보도록 교사가 이제 제안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신체 표현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 공간을 반영해서 발문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전략 노트에서 제시해드렸던 요 내용도 사실은 들어가는 거죠. 두 팔을 양쪽으로 벌려서 옆에 친구와 닿지 않도록 서서 공처럼 움직여보자 라는 것을 서보자를 서서 요 뒤에를 우리가 공처럼 움직여보는 것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이고요. 저희가 6회차 개인 공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것이 사실은 장소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가 요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개인 공간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인 공간으로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라고 제시를 하시면서 여기서 지금 발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를 좀 꼼꼼히 하셨던 분들은 아무 고민 없이 두 팔을 양쪽으로 벌렸을 때 옆 친구가 서로 닿지 않을 만큼 멀어져서 혹은 떨어져서 아니면 친구가 서로 닿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서서 우리가 동작을 해보자라는 포인트를 공처럼 움직여보자라고 바꾸어서 서술하셨으면 되었었던 문항이었다라고 저희가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2번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언어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디서 봤었는지 기억나시죠? 안내발견적 교수 방법 안에서 그러니까 교사가 유아들이 움직이고 있는 동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동작의 어휘라던가 어떤 동작의 요소의 특징을 말로 교사가 유아들이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말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강조를 하면서 여기에서 언어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돕는 거냐면 동작의 이름과 동작의 요소를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것을 아이들이 익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유아들이 자신들이 한 행동을 정신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것, 정신적으로 그려보는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사고를 자극해서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 이것도 지적인 측면, 인지적인 측면, 이것도 인지적인 측면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 동작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이
언어화 과정을 통해서 듣게 되는 동작 관련 어휘, 이러한 것들이 내면화가 되면 동작 어휘력 확장, 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인지적인 측면 안에서 이런 이 어휘력의 신장, 이러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 언어화가 가지는 인지적 측면에서 갖는 장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답안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유아에게 동작의 이름과 동작의 요소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과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정신적으로 그려가는 기회를 갖게 해줌으로 사고를 자극해서 문제 해결을 촉진한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언어화 과정을 통해서 관련 어휘를 듣고 내면화시키면서 동작 어휘력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략 노트에서 저희가 언어화가 가지는 그런 특징들을 장점으로, 이 인지적 측면에서의 장점으로 연결해서 쓰실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직강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 비이동 동작, 저희가 비이동 동작을 쓰세요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것을 동작의 명칭을 써야 하는지 뭔지를 잘 갈피를 못 잡겠어요 라고 하셨었는데, 그 선생님이 지금 이 해설을 보고 계신다면 이거 잘 쓰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기본 동작에서의 유형을 써야 될 때는 우리가 안정 동작, 그리고 이동 동작, 조작 동작이라고 쓰시지만, 이렇게 비이동 동작이라는 기준을 주면서 이제 우리가 비이동 동작, 뭐를 쓰세요, 이런 것들은 거의가 동작의 명칭을 쓰라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선생님들에게 저희가 안내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비이동 동작의 명칭을 쓰셨어야 하는데, 저희가 제시해드린 교재 안에서는요, 이 지금 어디죠? 니은입니다. 한 발로 뛰어서 교사가 있는 앞으로 가서 멈춘 후, 요건 뭐예요? 우리가 균형을 잡는 요 동작을 지금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잡기가 명확한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시험을 보셨던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의 답을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걸 해독하는데 시간이 우리가 너무 부족했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 왜냐면 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강조한 데서 다 나왔었는데, 힘들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시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좀 힘들어 하셨는데, 제가 사실 강조했었던 것이 모의고사 때 선생님들에게 올림픽을 출전하는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들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켜드리려고 일부러 문항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쓰기 버거울 만큼의 내용을 드렸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올해 시험이 어땠죠? 실제 뭔가 쪽집게처럼 정말 저희가 올림픽 출전의 연습 각오로 문제를 그렇게 드렸었는데, 그 수준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연배가 거의 비슷한, 저랑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출제진들로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사고의 흐름과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사실 진짜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 문제의 유형도 비슷하기도 하고, 한 번에 1점 안에 3가지를 다 쓰게 묻는 것도 저도 사실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그 3가지를 묻거나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억울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해독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되지 못했던 게, 적어야 하는 문항이 너무 많았고 서술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았다 보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사실은 쉽게 나왔던 문제마저도 바로 적지 못하고 틀리는 경우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실수들은 아마 모든 분들이 간혹 몇 문항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몇 문항들 다 못 쓰고 나왔다는 분들도 사실은 계셨었거든요. 시간 안배를 잘 못해서. 그래서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은 조건에서 했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비슷한 실수들을 어느 누구도 몇 점은 하고 나왔다라는 거, 그런 걸 좀 위안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신체 인식의 하위 요소인 신체 모양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익숙해졌던 걸 보면 퍼셀의 동작 요소에 근거해서 나의 A와 B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신체 인식의 하위 요소인 신체 모양 2가지를 쓰세요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가서서 보시면 이건 기본적으로 직선이면서 사실 대칭이기도 하고요. 요것 또한 딱 보면 대칭이지만 또 둘 다 지금 직선을 우리가 뻗어서 직선 모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직선 모양과 대칭 모양 밖에는 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 노트 안에서도요,
모의고사 때 이번에는 똑같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이것과 똑같이 지금 나온 것이 뭐예요? 지금 이게 대칭과 뭐 직선과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나왔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좀 모양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올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우리가 예감이 좀 있어서 이 문제를 냈었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이 퍼셀에서의 우리가 이 신체 모양 안에서 문제를 냈어야 됐기 때문에 우리는 대칭 모양과 비대칭 모양을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다루었습니다. 물론 대칭 모양, 비대칭 모양이 함께 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같은 모양을 취할 때가 대칭 모양인 것이고 이것이 아닌 것들은 다 비대칭이라고 썼죠. 그렇기 때문에 대칭으로 쓰시는 것이 더 적합한 답이었다라는 거 제시해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저희가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를 볼 건데요. 5번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가 4번 문항에서 아까 3번 문항, 4번 문항에서 이제 소괄호 3번 문항 안에서 균형 잡기가 왜 균형 잡기냐라고 또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였죠. 한 발로 균형을 잡을 때 중심을 잃지 않고 서 있는 동작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균형을 잡는 것에 해당하는 정적 균형으로서의 저희가 균형 잡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균형 잡기 명확하게 답을 균형 잡기로만 저희가 연결해 드리기 때문에 균형 잡기만 채점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5번 문항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네, 5번 문항 너무 반가웠어요. 왜? 우리가 너무 공부 열심히 했었던 뭐였죠? 애착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애착. 애착은 특히나 제가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강조를 했었던 이유가 뭐 유보통합이다 이런 이슈들도 있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특에서 지금 애착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애착입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애착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교재와 전략 노트를 드렸었죠. 그래서 아마 그 안에 내용들이 튼실하게 다 들어가 있었어서 공부를 꼼꼼히만 하셨으면 다 쓰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문항부터 보시면요. 우선 선생님들 우리 지수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 우리 이거 어디에서 문제가 나왔었냐면요.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아건강교육 파트 안에서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선택적 함구증과 분리불안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에서도 또 똑같이 드렸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선택적 함구증을 쓰시거나 분리불안을 쓰시는 건 어렵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도가 너무 높은 거, 두려움이 너무 큰 거, 그것을 우리는 분리불안이라고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건 모든 상황에서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정서적인 충격이 있었냐면 돌봐주시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 이것을 선택적으로 이 아이가 말을 닫게 된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분리불안과 선택적 함구증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 노트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분리불안과 선택적 함구증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건강교육 안에서 문제를 선택적 함구증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지만 친구들이 건네는 인사에 대답조차 하지도 않고 자신이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불안과 긴장한 모습을 입을 꾹 다물고 어떤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명칭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를 물었고 선택적 함구증을 여러분들이 제시하게끔 문제를 드렸었습니다. 선택적 함구증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문제로도 드렸고 여러분들이 전략 노트를 통해서도 공부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쓰셨을 것 같은데 또 막상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기억나기는 또 좀 어려웠을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로 오시면요. B에 나타난 지수의 B가 지금 뭐죠? 선택적 함구증입니다. 이 선택적 함구증을 그러니까 지금 앓고 있는 이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유아에게 교사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정말 충격적이죠. 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일부러 다른 유아들에게 말을 하게 시키려고 한다고요.
강제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억지로 말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낯선 상황에서 일부러 입을 꾹 닫아버린 아이한테 강제로 말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 한번 답안을 제시해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말하는 것이 두려운 아이에게 말을 강제로 시키게 되면 그 불안도가 더 심화됩니다. 그 불안이 더 심화되면서 아이는 더 말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증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말을 시키려고 한 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오히려 아이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심리적 불안도 더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증상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제시해 주셨으면 됐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저희가 선생님들 안정애착과 그리고 불안정애착이라고 하는 애착 유형을 나누면서요. 그러니까 안정애착은 정말 아이가 충분히 부모가 일관적인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지고서 유아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안정애착이 형성이 되면 아이가 부모와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떨어지는 것이 물론 모든 부모와 떨어지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하고. 그렇죠? 그래서 부모와 잠시 떨어졌을 때 아이가 조금 이제 낯선 상황에서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약간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지만 쉽게 달래져요. 그리고 양육자가 돌아오면 아이가 반기면서 좋아하는 행동을 보여주죠. 저희가 왜 이걸 선생님들 이게 지금 유특 문제에서 저희가 시험 문제로 나왔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선생님들 이것은 지금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왜 불안저항 그러니까 제가 이의제기를 한 부분들이 다른 답으로 선생님들이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답은 불안저항 애착입니다. 불안저항 애착 유형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이것은 애착과 관련되어 있는 이 기본 어떤 이제 애착만 아주 열심히 다룬 책이 있어요. 정신건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거기에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온 부분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특징들이 문제 지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이가 양육자와 함께 있을 때도 불안해하고요. 양육자와 계속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머무르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에는 아주 경계를 많이 나타내요. 새로운 낯선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분리불안을 보면서 심리적인 고통을 느껴요. 그러면 부모가 돌아오면 이 아이가 반겨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분노를 나타내고 저항하고 차고 밀고 쉽게 달래지지도 않는다는 거. 이것이 바로 불안저항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특징입니다. 불안저항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아이의 부모의 반응이 어떤 상태냐면 유아의 요구에 무관심하면서 비일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신호에 민감하지도 못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대표적인 특징인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보았냐면 우리가 문제풀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불안저항 애착이라고 해서 다에서 나타난 무영이라는 아이에게서 저희가 떨어지는 걸 힘들어서 분리불안도 보이고요. 그리고 교실에 와서도 선생님에게 그냥 쳐다만 보면서 선생님이 다가가려 하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요. 경계심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일관되지 못하게 양육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아이에게 불안저항 애착을 형성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보면서 저희가 일관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아이에게 불안정한 이 불안저항 애착을 지금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정답을 연결해서 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지문으로 다시 우리가 시험 문제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보시면 저기 보면 여기 보세요. 어릴 때부터 제가 없으면 심하게 울고 장난감이 있더라도 엄마와 계속 지속적으로 머무르려고 하는 거, 집착하는 거. 불안저항 애착에서 대표적 특징이죠. 그 다음에 제가 기분 좋고 편할 때는 아이의 욕을 들어줬다가 제가 힘들면 냉담하게 대하다가 어떨 때는 아기처럼 대해주다가 어떨 때는 스스로 하라고 야단을 치기도 한다는 거죠. 전혀 일관되지 못한 양육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의 요구에 대해서 부모가 일관된 반응을 나타내줘야 되는데 그런 일관된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불안, 저항, 애착이 형성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특 문제의 지문 안에서 이미 이 유형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불안저항 애착에 대한 이
부모가 양육자가 돌아왔을 때의 행동, 요것을 유특 문제 지문으로 답안을 작성해 준 요것이고요. 전공 서적에서 저희가 제시에 대해서 전략 노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요렇게 답을 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교사가 제안해야 할 양육 태도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엄마가 비일관된 양육 태도를 보였던 것이 이 아이의 불안, 저항, 애착을 형성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녀의 신호, 요구에 일관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 답안으로 제시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제풀이에서도 사실 똑같이 출제가 되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셔서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은 구멍이었을 거예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서술해야 되는 것은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를 제대로 뭔가를 파악하고 읽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턱없이 부족했을 그러한 시험이었었기 때문에 올해의 시험은 특히나 네, 요렇게 어쨌든 문제를 저희가 제시는 하지만 좀 여기서 실수가 있었다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왜냐하면 애착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특히 애착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논문과 많은 교재들을 통해서 정리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던 부분이라서 꼭 우리 커리 선생님들 다 맞추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또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저희가 볼 문항은요, 6번 문항입니다. 6번 문항이고요. 뭐 저희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좀 연습을 했었던 문제였기도 했고, 강조가 많이 되었기도 했고, 기출이 많이 되었었던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번의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말하기 촉진을 위한 교사의 언어 반응 전략이라고 하면 사실 제가 베티아 프렛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이론가들이 좀 있었긴 했지만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확장 모방 의미 부연이라는 것을 그 촉진 전략들 아예 제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헷갈릴까봐.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마침 다행히 이게 촉진 과 관련해서 말하기 촉진과 관련해서 그 전략들을 의미 부연과 확장 모방과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 가서 보면 요 의미 부연과 확장 모방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의미 촉진까지를 저희가 세 가지를 사실 좀 여러분 다루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꽃이 다 붙여 있죠, 선생님들. 그래서 자 꽃이 붙여져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22년 특수 때 이것들을 좀 다루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문제로 사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파트였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문제로 잠깐 지금 돌아가서 보면 지금 확장 모방 여기서 문제를 지금 세 문항을 다 1점짜리를 다 한꺼번에 괄호 1문항에 지금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아가 지금 말한 내용을 교사가 구문을 좀 확장시켜서 성숙한 문형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들려주는 것이 바로 확장 모방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글자와 사진이 있구나 유특을 기준으로 본다면 요것만 들어가도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쵸? 요것이 성숙한 문형으로 요것을 우리가 어미를 써서 마무리를 해서 문장으로 우리가 표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까지만 있으면 정답 채점이 되는 거고요. 아이가 지금 어린이 운전면허증 카드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말했다 보니까 우리가 요것을 하나를 더 넣어서 어린이 운전면허증 카드에 글자 사진 있구나 요 정도까지도 우리가 확장 모방으로 볼 수 유특 기준으로 가장 정확한 답은 요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것이 명확한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의미 부연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 모방과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누구 건지 사진은 왜 있을까라고 묻는 교사의 질문에 누구 건지 알려고요 라고 하는 답을 합니다. 그러면 교사가 여기에 좀 더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더 집어넣어서 아이에게 이제 들려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진 속의 사람이랑 운전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넣어서 누구의 건지 알 수 있도록 했나 봐요. 또 혹은 사진이 있으면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니까 사진을 넣나 봐요. 사진이 있으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 몰래 훔쳐서 사용할 수 없겠군요. 라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좀 더 추가를 해서 우리가 들려준다면 이것이 의미 부연의 발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3번 문항은 우리가 여기는 1, 2번의 문항은 말하기 촉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3번 문항은 저희가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에서 이제 소리와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서 지금처럼 여기가 어딨죠? 보시면 부흥배가 맛있는 배를 가득 싣고 지나갑니다 해서 우리가 먹는 배와 그리고 바다 위에 동동동동동동 이동수단으로서 우리가 이용하는 배, 그 두 가지를 지금 똑같은 소리이지만 이것은 서로 의미가 다른 단어인 동음이의어에 해당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 우리가 기출이 되었었기도 했죠. 그래서 너무 최근에 기출되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저희가 모의고사 때도 요걸 하나 냈었거든요. 근데 또 나올까? 이렇게 바짝 들어서 뭔가 똑같은 걸 또 낸다고?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래서 이번 기출을 통해서 좀 깨달은 건, 이분들은 거의 운전면허 시험처럼 그냥 기출이 작년에 됐든 올해 됐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출이 되었던 것에 대한 여부 상관없이 그냥 중요한 건 무조건 내버리겠다라는 생각이시구나 라는 걸 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시된 것처럼 소리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단어,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활동들을 어떠한 것들을 했을까를 보니까 수수께끼를 내는 활동들이 있네요. 친구들이 알아맞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연결을 해서 이 답안을 제시를 해드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답안 제시가 여기를 보시면 소리가 같아도 의미가 서로 다른 단어 찾기 활동을 하거나 소리는 같아도 의미가 서로 다른 수수께끼를 내어서 알아맞혀 보는 활동, 요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동음이의어, 그러니까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 와 관련지어서 어떤 활동을, 동음이의어가 의미가 들어가고 동음이의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들어가게끔 하셔서 어떤 활동을 예시를 제시하신다면 모두가 다 채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드리는 점수였죠.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무조건 외워서 들어가셨어야 됐었던 내용이었기도 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내 표지, 교통 도로 표지판이라던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징 체계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담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다루면서 그것들의 그림을 보고서 아이들이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이제 읽어내는 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주변의 상징이나 글자 등을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실은 예시입니다. A와 같은 경우들은. 그래서 요건 사실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하지만 요걸 외우지 못하고 좀 너무 긴장해서 또 이게 뭔가가 다 떠올려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들이 정말 제일 아쉬운 경우들인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실수를 하신 경우가 있지 않는 한 잘 작성하셨을 문제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때요? 저희가 선생님들에게 문식성 하면서 발생적 문식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발생적 문식성의 관점과 그리고 읽기, 준비도라는 관점을 성숙주의의 관점과 행동주의의 관점에서 저희가 여러분들 충분한 이해와 그리고 길게 서술할 수 있는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누차 사실은 강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기출 지문 안에서 우리가 사용되었던 내용이라던가 기출 답안에서 우리가 적용했었던 내용들까지는 섭렵을 다 하고 계셔야 됩니다라는 당부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발생적 문식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아이들에게서도 이런 읽고 쓰는 능력들은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출생 이후에 이미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들, 뭔가 휘갈기는 행동이라던가 뭔가 책을 뭔가 넘기는 행동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다 관례적 읽기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초기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읽기 쓰기 능력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는 행동이다라고 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적 문식성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읽기 쓰기 행동을 보는 학자들은 아이들이 휘갈기는 것도 쓰기 행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고, 아이들이 읽는 척하면서 책장을 넘기는 것 또한 아이들이 읽기 능력을 갖춘 채 읽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간주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분을 작성하셨으면 됐었던 문제였고, 성숙주의 관점에서는 아이들은 우리가 반드시 읽기에 대한 준비도가 갖추어지기 이전에는 읽기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보았었기 때문에 준비도가 갖추어진 이후에 읽기에 대한 지도가 들어가야 한다. 형식적인 지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 제대로 이제 뭔가 읽어내는 행동들이 아닌 실제 어떤 읽기 행동으로 이루어져 보이는 행동이 아닌 그러한 행동들은 뭔가 척하는 행동들은 뭔가 다 무서워스로 보는 것이다. 문식성을 갖췄다라고 보지 않고 문식성을 갖추기 전에 보여주는 어떤 준비 과정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측면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들은 저희가 발생적 문식성과 관련해서 선생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좀 다루면서 여기서도 보시면 저희가 그때 수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책을 거꾸로 두고 읽는 거, 극적거리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읽고 쓰는 것, 관례적 읽기 쓰기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또 뒤로 가셔서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발생적 문식성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들이 다 문해의 출현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읽는 척하는 행동, 정확한 글자가 나타나죠. 끼적이기를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으로 본다? 이게 문해가 발현하고 있는 과정이다. 출현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서술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고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성은 했지만 원하는 점수를 사실은 다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조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서술하기는 좀 까다로웠던 문제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근데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난이도가 있고 좀 깊이 있게끔 해석해서 적을 수 있었어야 했었던 문제인데 배점이 1점이라는 건 정말 좀 아쉽죠. 그래서 근데 너무 소름이 돋았던 건 제가 굉장히 잔인하게 배점을 여러분들에게 줬었던 사실은 저희 모의고사가 제일 잔인했던 게 아주 많이 서술하게 해야 되고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해서 이렇게 뭔가 서술을 길게 논리적으로 써야 함에도 1점밖에 배점을 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지금 여기에서 올해 시험의 문제 유형들이 다 잔인하게 문제를 주면서 1점 배점밖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게 저희의 이런 출제위원들이 저희 연배의 제일 또래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고의 흐름들이 비슷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잔인한 배점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할 때마다 매번 여러분들한테 미안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계속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냥 그 패턴으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그런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또 다음 문항으로 또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7번 문제를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에서는 반가운 문제가 나왔죠. 문자, 언어, 지도 접근법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계신 것이 발음 중심 접근법이라던가 혹은 의미 중심 접근법 혹은 우리가 총체적 언어, 의미 중심 접근법,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라고 불리우는 거. 그 다음에가 저희가 균형적 접근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언어, 경험, 즉 경험과 관련돼서 우리가 연결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문학을 연결해서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극명하게 명확하게 특징들을 다 주었습니다. A에서 보시면 자모음 낱말 카드를 주면서 반복적인 연습, 철자법, 그러니까 대응관계 철자법, 그리고 직접적인 방법. 이게 지금 교수 방법들이 우리가 심리학적 이론의 기초를 따져보았을 때 행동주의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행동주의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언어, 문자 언어, 지도 접근법 바로 발음 중심 언어 접근법이었죠. 그리고 B로 한번 또 와서 C였죠. C로 와서 보시면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언어 활동, 의미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중심. 그래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총체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것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문자 언어의 학습 방향도 의미부터 큰 의미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하향식으로 우리가 문장, 낱말, 나차순으로 지도를 한다. 이것은 저희가 의미 중심 접근법 혹은 총체적 언어 접근법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번에 지금 해당하는 것은 발음 중심 언어 접근법, 의미 중심 언어 접근법이었고요. 이건 사실 입 아프죠.
말하면 입 아프다고요. 우리가 전략 노트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었었던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지금 2번도 한번 보시면 문자 언어 교육 목표 측면에서 그래서 발음 중심과 의미 중심 접근법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교재 안에서는요. 교재 안에서는 이미 그것을 좀 비교할 수 있는 표로 여러분들에게 넣어서 교재 안에는 또 들어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서로 비교해서 되어 있는 표가 있고요. 지금 발음 중심 언어 접근법에서의 목적은 명확하게 우리가 최종 목표가 글자를 올바로 부호화하고 해독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 언어 접근법의 경우에는요,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특징들을 개념으로 지금 묶어서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목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목표를 두 가지를 분류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연결해서 할 수 있었던 특징이 있었죠. 이렇게 저희가 지금 제시를 좀 해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호 중심이 발음 중심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부호 중심 접근법과 의미 중심 접근법이 가지고 있는 이 교육 목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두 가지, 여기는 세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요것을 배열, 나열하셔서 사실은 우리가 목표로 제시를 해 주셨어도 되었고요. 전략 노트 안에서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본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히 철자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언어를 통한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글쓰기 사고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글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강조한다는 것이 하나의 또 목표로 우리가 제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총체적 언어 교육이 이제 가지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목표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좀 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해드린 답안은요. 문항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올바로 부호하고 해독하는 것을 발음주적의 목표로 두었기도 하고요. 혹은 정확한 읽기와 쓰기, 언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으로도 제시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총체적 언어 접근법 혹은 의미 중심 접근법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전달하는 것, 읽기와 쓰기에 대한 유발을 하는 것, 언어를 사용해서 타인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목표다라고 해서 둘의 차이점을 좀 기술해서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소괄호 2번 문항에 대한 것은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항은 사실 아닙니다. 굉장히 정직하게 나온 문항이라서요. 밑줄 쳐 있는 지금 기억이라던가 가에서의 기억과 그리고 나를 가서 보시면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성의 없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너무 좀 성의 없게 문제를 낸 거 아니냐, 너무 지문이. 그런데 하여튼 나의 내용과 지금 가에서의 우리가 이 기억에서 공통으로 해당하는 이제 쓰기 발달의 범주를 이제 셜츠비의 관점에 근거를 해서 쓰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셜츠비의 쓰기 발달 범주를 알고 계셨어야 됐고 클레이의 쓰기 학습의 원리를 알고 계시면 소문항 2번에 해당하는 요 내용들은 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기억을 보니까 자기 이름 글자와 비슷한 글자들을 연속해서 쓰는 형태가 나타나고 그러면서도 여기 보시면 뜻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라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낱글자의 뜻을 파악하기는 어렵더라. 비슷한 글자를 연속해서 쓰는 형태이지만 뜻을 파악하기는 어렵더라. 이게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략 노트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낱글자를 일렬로 자신의 이름에서 익힌 낱글자를 일렬로 펼쳐서 쓰더라. 하지만 뜻을 파악하기는 어렵더라 라고 해서 명확한 이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너무 줄줄줄줄 막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더 구체적인 뭔가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것들이 그냥 아이들이 보이는 특징처럼 사례처럼 그냥 줄줄줄줄 길게 느려 써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문제는 또 나오고 말았죠. 네, 그래서 낱글자를 연속해 늘려 놓으면 쓰기에 지금 수준을 아이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답안을 작성하셨으면 됐었고요. 그 다음 문제가 클레이의 우리가 이 쓰기 발달 단계의 특징으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답은 이 기호 개념의 원리였어요. 한번 보세요. 그림을 그려놓고 밑에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글자 모양을 그려놓고 구두로
설명을 덧붙이기도 한다라는 이 지금 특징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다시 한번 실제 우리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지금 B에 해당하는 거, 그림과 글자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아래 정확하지는 않지만 낱글자 모양을 그려놓고는 그게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낱글자를 조합하거나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지는 않네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아이가 지금 창안적 글자를 지금 만들거나 하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호 개념의 원리에서 보이는 그 특징으로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문제풀이에서 선생님들이 경험을 해보실 수 있게끔 제시를 해드렸었던 게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똑같이 지금 아이들이 보여주는 특징, 자신의 이름 등에서 읽힌 낱글자를 입혀줄 쓴다라는 그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넣어서 한번 제시해 보실 수 있게끔 드렸었고요. 그리고 쓰기 발달 단계에 관련해서도 지금 이 아이들이 자신이 뭔가를 그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뭔가를 글을 쓰는 것처럼 뭔가 끄적끄적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3번 소가로 3번 문제로 오시면 가의 밑줄치 니은에 나타난 한글의 문자적 특성을, 한글이 가지는 우리가 문자적 특성, 우리가 뭐 표 문자도 있었을 거고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도 있었고 음소 문자이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표의주의도 있었죠. 그런 특성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랬죠. 선생님들 한글의 특성 너무 중요하니까 요것들 선생님들 그냥 대충 이해하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의 한글은 어떤 문자냐면 음소의 단위가 가장 최소의 단위인 음소 문자입니다. 음소 문자이죠. 그래서 자음과 모음의 이 지금 가장 최소 단위가 자음과 모음이라는 이 단위로 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 최소 단위가 음소인 문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소리를, 말의 소리를 모두 다 기호로 나타낸 표 문자입니다. 그래서 다 소리로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언제나 똑같아요. 언제나 항상 일치합니다. 그렇죠? 기억은 그로 나고, 니은은 느로 나고, 디귿은 언제나 드로 나고, 이러한 것들처럼 항상 우리가 그 소리는, 자소음소의 대응은 항상 규칙적이고요. 그리고 소리는 어떤 말이든 다 소리 나는 대로 다 표기할 수 있어요. 말의 소리를 다 우리가 기호로 표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표은 문자라는 특징이죠. 근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반갑게 썼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에게 한글을 정말 열심히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글자를 같이 열심히 했지만 여기에서도 저희가 문제풀이에서도 똑같은 지금 문제처럼 여기에서 지금 보여지는 한글은 요런 중문을 갖고서 요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특징으로 한글은 표음 문자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쓰실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경험을 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은 표음 문자이다 라고만 선생님들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좀 더 나는 풍성하게 특성을 설명하고 싶었어. 그래서 한글은 말의 소리를 기호로 나타낸 글자인 표음 문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도 됐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8번 문항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8번 문제를 보니까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할 때도 이번에 쌀프 우리 문학적 반응 유형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희가 연습했었던 반응은 동화된 반응이었지만 제가 항상 동화된 반응이랑 연행적 반응이 다른 차이를 뭐라고 불렀냐면 동화된 반응은 진짜 그 안에 그냥 아이가 녹아 들어가서 축하해 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를 부르는 친구가 있고 어떤 뭐 상어가 나오는 어떤 동화 속에 있으면 진짜 뮤지컬을 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들려한테 그래 상어야 내가 너를 상대해줄게 이리로 와봐 나랑 싸워보자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지금 뭔가 들을 것이다 라는 잠재적인 부분을 두고 아이가 일부러 대사를 치듯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면 이것은 연행적 반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제가 그렇게 흉내를 냈던 것처럼 독수리가 돼 하늘나 동작을 해보면 저는 마법의 독수리예요. 하늘을 훨훨 날아요 하면서 신나게 외쳤어요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연행적 반응으로 봤었던 자기의 상상력,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대사를 꾸며서 다른 친구들이 이미 자신이 청중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아이가 지금 대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것을 우리는 연행적 반응이라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마 작성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으로 오시면요. 니은을 한번 보실게요. 유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책을 읽어주기 전에 패러디 그림책의 특성인 상호 텍스트성과 관련해서 유아가 교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선생님들에게 올해 최대 이슈가 뭐였었냐면 작년에는 제가 글 없는 그림책이었고 올해는 계속 패러디 동화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희가 패러디 동화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다루면서 모의고사에서도 여러분들 패러디 동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브 할 때도 왠지 패러디 동화가 여러분들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패러디 동화는 원작 동화가 있어요. 원작이 있는 내용을 이제 좀 더 다르게 우리가 재구성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동화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패러디 동화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 뭐냐면 원작에 친숙해질 수 있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원작 내용에 이제 익숙해질 수 가야겠죠. 네, 문제로 가야겠죠. 네. 원작 내용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원작의 텍스트를 다룬 뭐 책이라던가 아니면 매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원작을 읽어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왜냐하면 원작에 대해서 익숙해야 아이들이 이 내용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라는 창의적 상상력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과 원작과 지금 패러디 동화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것에서 재미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작에 대한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패러디 동화를 먼저 들려주는 것은 이 패러디 동화가 갖는 교육적인 가치나 장점을 우리가 무시하는 행동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원작을 친숙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신다면 답안으로 우리가 채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3번 문제로 오시면 이건 여러분들 저희가 시험 문제로 냈었어요. 시험 문제로 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나 늘 강조했었던 문제였죠. 음악극이든 동극이든 아이들이 이러한 지금 우리 어떤 역할을 맡아서 이 극화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일 때에는 꼭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유아가 반드시 존재하고요. 또 혹은 한 배역에 대해서 여러 명의 유아들이 집중적으로 다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표출해서 많은 유아들이 한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함께 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도 수줍어한다, 소극적이다, 하지만 동극이 등장하고 싶어 하는 유아다라고 하는 경우일 때는 우리가 전략 노트에서도 뭐라고 제시를 해드렸었냐면 이렇게 제시해드렸죠. 내성적 소극적인 유아의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해야 되니까 친구와 동일한 역할을 주거나 소품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로도 똑같이 6회차에 음악극과 관련해서 동작을 음악극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죠? 음악극에 강제로 참여시키지 말고 친구와 동일한 역할을 주거나 소품의 역할을 해라라고 해서 똑같이 문제가 나왔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렵지 않게 제시를 하셨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봅니다. 여기는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시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동화를 지금 우리가 구연 동화로 개작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간접화법이 선생님들 이건 사실 우리가 평가에서 평가 지침 그러니까 일화 기록이라던가 서술형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할 때 그 지침으로도 이미 너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용어들을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뭐죠, 선생님들? 지금 간접화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인용 부호인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지금 직접 화법으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간접 화법에서 직접 화법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A에서 지금 잠깐만 문제를 좀 봐야겠죠. 여기서 지금 A와 같이 개작해서 사용한 방법은 간접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서술하셨으면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태어가 나왔을 때 저희가 조금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번 모의고사 때 의태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태어를 좀
좀 연습해 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쓰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서 미음을 나비가 춤을 추며 나타났어요 라고 하는 것을 주면서 을태어가 포함되게끔 작성을 하라고 했죠. 기술을 하라고 했는데 을태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움직임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나타내는 말인데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번에서도 이렇게 움직임, 사물의 모양, 움직임의 상태를 흉내는 을태어이다 해서 우리가 푹신푹신 푹신 뭐죠? 기억은 우리가 의성어였고 이것은 을태어라고 해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나비라는 요소가 있어요. 나비라는 요소. 나비는 굉장히 가벼운 움직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우리가 곤충이죠. 그래서 춤을 출 때 어떠한 을태어를 좀 쓰면 훨씬 더 좀 연결이 자연스럽냐면 헐헐이나 나풀나풀, 팔랑팔랑, 하늘하늘, 살랑살랑 이러한 을태어들이 좀 더 어울릴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춤이라는 것에 조금 더 움직임에 포커스를 두셔서 덩실덩실도 쓰시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릴 이유는 없죠. 사실 을태어가 맞다면 틀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답안으로 선생님들에게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여기에서는 사실 저희가 뭔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항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해설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저희가 쉬었다가요. 이제 바로 교육과정 B 유형으로 분석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